이번 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 안정이 우선이고 주요국의 결정과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름세를 보이는 달러 원 환율 흐름과 함께 주목할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변정규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뵈서 기분은 좋은데 지금 달러원 환율은 계속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환율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에 그 종가 관리를 상당히 잘한 편이죠. 네. 1,480원대까지 갔었던 환율을 그래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많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잘 내린 그런 편인데요. 지금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1,450원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누른 가격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단기간에 이렇게 1,450원 올라온 거는 다소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직도 익숙해지지는 않은 거죠. 네. 좀 높긴 높습니다. 사실 이게 뉴노멀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뉴노멀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그 달러가 강세가 올해가 됐으니까 이제 이러한 환율은 계속 이 정도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그쵸. 기계보는 가장 큰 지표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 10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고길 중심으로. 맞습니다. 심지어 작년 말에는 97선까지 떨어졌었단 네. 말이에요. 이러면 달러 강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율은 독야청청 1,48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우려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사실 작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 말에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우리 원화만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서 이게 큰 우려가 있었다면 지금은 3일 연속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이젠.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로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아직도 꽤 괜찮은 수준. 게다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요. 매년 적자는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자 수준이 12월의 적자가 그 전달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달에 지금 10월 달에 미국의 적자가요. 294억 달러로 나와요. 네. 이것은 뭐냐면 9월 달에 481억 달러거든요. 그럼 약 19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5조에서 네. 한 28조 정도, 이 정도가 적자가 한 달 네. 사이에 줄은 거예요. 한 꽤 27조 많이 되네요. 줄은 거거든요. 많게는 지금 한 30 몇 퍼센트, 40%까지 줄은 거니까 미국의 부채가 이제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할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예, 오히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네.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우리나라 원화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새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사실 한 98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덧 지금 99.02포인트까지 좀 올라간 네.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100을 넘어간다면 다시 달러 강세라는 흐름이 또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건 그 지난달 환율이 이렇게 딱 올라갔던 걸 잡힐 때 야 이거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다 털어버리면 야 좀 걱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논쟁도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외환당국의 의견도 있었고 국민들의 의견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고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4,280.5억 달러, 약 600조 원 정도예요. 이제 7개월 만에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개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어떠한 것도 노력이나 아니면은 그것을 갖다가 정부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가 따르는 거죠. 이제 그 대가라는 거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시장을 잡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쓸 때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IMF의 그 외환 보유고 적정 보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고 수준이 있는데 지금 2019년 코로나19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권고 수준을 다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110% 이상.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 2020년 이후에는 조금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반도체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대만. 예, 대만의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약 3분의 1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 기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물론 이제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갖고 가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갖다가 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정도로 충분히 갖고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을 유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것을 갖다가 더 많이 확장할 필요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실을 조금 더 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게다가 만약에 외환 보유가 더 필요하다. 외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채를 발행을 하면 되는 거죠. 외환 평형 기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보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그 원화의 가치, 내재적인 가치를 갖다가 조금 더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보유고 절대적인 그 숫자 자체보다 그 안에 좀 더 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네, 걸까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 수익률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 발전하는 나라. 어떤 나라 봐도 어떻게 보면은 K 성장률이 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일 것 같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다. 다이나믹 코리아. 예, 다이나믹 코리아, 바이 코리아 이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외환 보유고 자체보다도 훨씬 강한 모멘텀이 생길 거다 원화에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걱정은 이제 올해부터 대미 투자 펀드 집행 이게 본격화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환율 자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참 환율 관련 질문에서 계속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질문하시는데 네. 좀 얹어서 가고 싶은 거는 이거 좀 반영이 되지도 않았을까 부분도 이미? 있습니다. 글쎄요, 올해 이제 보면은 그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400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절대적인 레벨에서는 많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0원 선을 넘은 적은 딱 두 번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2000년대 역사상. 그리고 2000년대 이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그 평균 환율 종가로 본다면 1,130원에서 1,150원대예요. 그거보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아까 외환 보유고 얘기도 나왔었지만 외환 보유고라든가 금 보유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은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어느 나라든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유동성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더 커졌기 때문에 국제 간 거래의 볼륨도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코로나 이전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당분간 외환 시장에서 이제 안정을 해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것도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팩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위로도 아래로도 어렵죠. 지금. 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480원 갔을 때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두 개입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개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큰 액션.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는 이제 외평채 발행도 아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외환평균기금을 확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따라서 조금 약간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장기 국채의 그 수익률이 많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각국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채권을 발행하든가 아니면 여러모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OJ 쪽으로 좀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아직 뭐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이달 말이죠. 거의 23일쯤에 이제 BOJ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더 유지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막 회자가 되지는 않지만 미리 좀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그죠 우리한테는. 네. 게다가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멀게도 느껴지는 나라. 하지만은 이제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럼요. 미국과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뭐 좋고 싫고를 따져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 잘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경제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국들도 경제나 금융 상황이 안정적으로 갖고 갔을 때 한국에도 영향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웃 나라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융 정책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가 하락을 겪어왔는데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이후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금 타겟 물가인 2%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비팅을 하고 있어요, 이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바이오로 인플레이션 국가로 전환했다. 이렇게 감히 선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월 달에 지금 1%는 안 됐지만 0.5%에서 0.25% 5%포인트 인상한 0.75%로 지금 정책 금리가 이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이러한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인상 기조는 계속되지만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의 정책 금리가 0.75%에서 빨리 1.5%, 2%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일본의 정책 금리는 천천히 아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본다면 2027년에는 아마 1.5%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년 뒤에는 0.5% 정도. 왜냐하면 2026년 올해는 그쵸. 한 0.25% 많으면은 두 번까지 한 번 내지 두 번. 다음 인상이 여름에 정도의 인상 시기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2027년 빠르면 2026년이죠. 올해 말부터는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청산은 많은 아마 글로벌 금융,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이 확장 정책들과 우에다 총재의 이게 좀 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정도 속도로 올린다라는 건 다카이치 총리도 좀 컨센서스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글쎄요, 뭐 중앙은행과 이제 행정부는 독립적인 그런 그렇긴 기관이라고 하죠. 볼 때, 뭐 그 각 나라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상의를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려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파월 의장이 많이 각을 이렇게 세우고 네. 있잖아요.
한쪽 측면에서 금리를 막 내려라. 한쪽에서는 지금 물가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막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협조를 하는, 화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해서 지금 타카이치 총재의 사나이노믹스가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를 갖다가 일본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이것을 갖다가 중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최종 금리가. 그게 1.5%든 아니면 1.75%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일본의 자금이 회귀하게 됩니다. 회귀한다는 건 뭐냐면은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면 엔화가 강해지고요. 유입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채권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본의 우에다 총재와 중앙은행은 이것을 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어떤 이제 총재와 총리의 이 두 가지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라는 게 상당히 많이 궁금했는데 일단 좀 둘은 그래도 합의를 본 상태로 올해는 문제 없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